자, 그럼 253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위험. 네. 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투자론 최시화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수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중요한데, 자, 일단 먼저 위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개념.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이라고 보이시죠? 첫째 줄에. 네, 줄칩니다. 위험은 내가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자, 그 밑에 변동 가능성, 밑줄. 그리고 맨 밑에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되어 있죠. 네, 그것도 위험해요. 네, 위험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254페이지. 위험의 측정이라고 있죠. 자, 위험의 측정이라는 거는 위험의 크기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거기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그러면 위험을 나타냅니다.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 네, 넘길게요. 자, 256페이지입니다. 자, 256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험의 유형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거기는 네모하고 이제 별표하겠습니다. 자, 위험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위험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거기서는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5번. 네, 이렇게 별표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가로 1번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사업상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업상 위험은 그 밑에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여 줄칩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는 위험, 여기 줄칩니다. 그 수익성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라고.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난다. 이게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상 위험 밑에 보니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있다고 돼 있죠. 네,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용어. 자, 그 용어에 보시면 시장 위험이라고 있죠. 그럼 이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은 사업상 위험의 종류거든요. 거기서는 시장 위험만 네모하시고요. 거기 별표할게요. 여기 왼쪽이라고 그랬잖아. 네. 자, 거기 보시면 경기 침체 밑줄. 네, 거기 경기 침체 밑줄 하세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변화. 네. 자, 우리가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수익이 얼마 안 되겠죠. 맞아요? 내가 뭐 원룸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내 수익이 안 나지 않겠어요? 또는 공급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원룸이 너무 많아. 그래도 수익이 안 나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공급이 너무 많이 돼도 내가 지금 빈집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의 변화, 이 말은 옆에 적습니다. 공실, 미분양, 분양가 하락. 공실과 미분양이 되면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경기 침체, 공실, 미분양, 분양가 하락 이 말 나오면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 말들을 기억해놔야 돼요. 공실, 미분양, 분양가 하락 그러면 시장 위험이다.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융적 위험 볼게요. 금융적 위험은 거기 둘째 줄에 채무 불이행 보이세요? 네, 그 줄칩니다. 이 금융 위험은 빌린 돈을 못 갚을 위험을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 배웠죠.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게 지렛대 효과였잖아요.
그럼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줄쳐 보겠습니다.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면 보이세요? 그게 셋째 줄 끄트머리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렛대 효과 없죠? 금융 위험도 없겠네요. 그렇죠. 무슨 위험이 없다고요? 무슨 위험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지만 사업상 위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상 위험도 없다. 그럼 어때요? X라고요. 금융 위험이 없다. 그래야 된다고요. 예? 그래.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줄 치고 하면 그만 딱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글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글자 자꾸 집어넣는데 그래 버리면 안 되겠죠. 위험이라고 다 똑같은 위험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유동성 위험. 이 유동성 위험은 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현금화와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낮은 황금성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둘째 줄에. 보이세요? 이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현금화할 때 생기는 손실 가능성 이런 말이 있죠? 현금화할 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이 없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 부채와 관계되는 건 금융 위험이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됐고요. 오른쪽에 총위험 볼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위험을 크게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위험을 크게 딱 둘로 나누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체계적 위험 네모, 비체계적 위험 네모. 그 위험을 크게 딱 둘로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여자 나눌 수 있듯이 위험도 둘로 딱 나누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자, 체계적 위험 옆에 보니까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돼 있죠. 이거 줄치세요. 제거할 수 없다는 거는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 적어두세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더 잘 물어봐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적었습니까?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뭐겠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렇게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위험. 일단 그거부터 기억해놔야 돼. 그거부터. 자,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그게 경기 변동, 경기 침체 밑줄, 이 인플레 심화 밑줄, 인플레, 이자율 변동 밑줄. 이게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도 있잖아요. 시장 동그라미다 하시면 돼요. 시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사업상 위험 안에 시장 위험 있었죠? 공실, 미분양, 경기 침체 있었잖아. 걔들 다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기 시장 위험도 경기 침체란 말이 있고 지금 체계적 위험에도 경기 침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시장에서 발생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은 나에게만 적용될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적용이 될까요? 우리 여기 이 건물에만 적용이 될까요? 다른 건물에도 다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자산, 모든 투자자, 모든. 자,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개별 그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개별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은 내한테만 적용되는 위험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 건물에만 적용되는 위험이지 다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넘깁니다. 그럼 위험 다 했습니다. 지금 위험에서 뭐 했냐면 위험의 유형 중요합니다. 위험의 유형 그거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세 종류를 배우는데요. 자, 여기서도 요구 수익률이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먼저 일단 기대 수익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은 258페이지. 거기 수익률의 종류에 1번에 있네요. 기대 수익률. 찾았습니까?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라고. 그 예상이라고 돼 있죠? 밑에 예상 동그라미.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뭡니까? 자, 내가 이 건물에 투자하려고 그래. 투자하려고 할 때, 저기 투자하면 내가 한 10%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계산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온다면.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요구 수익률의 뜻은 뭘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말 그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요. 내가 이 건물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에서는 우리가 몇 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 첫 번째,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얻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최대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요구 수익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최소한의 수익률 돼 있죠? 네, 그 줄 치세요. 주의해야 돼요. 최소한이에요? 이렇잖아, 봐봐. 최소한 10%는 얻어야지.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최대한 10%는 얻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는 얻어야지. 자, 어떤 남자가 회사에 취직을 해. 최소 100만 원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최대 100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요구할 때. 요구할 때 최소한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지. 최대한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그래? 너무 고마운데? 알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더 받기를 원하잖아. 요구는 적게 해야 돼?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최대한, 자기가 받을 거 미리 최대한을 꺼버리면 당연히 밑에 거 주려고 안 그러겠어요? 어찌됐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 건물에 투자할 때 은행 이자율만큼 받으면 됩니까? 저기서 은행 이자율만큼만 내가 요구하면 되나요? 여러분, 은행 이자율만 줘도 될 것 같네, 여러분들은. 은행 이자율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은행에 저금하는 거는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부동산은 위험이 뒤따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요, 무위험률. 이 무위험률이 뭐냐면,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에요. 위험이 없는 수익률. 예를 들면 은행 이자율 같은 겁니다. 또는 우리가 국채와 공채라는 게 있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 공채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는 위험이 없죠. 국채와 공채는 이자를 줘요. 그럼 국채, 공채 이자율은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걸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우리 책에 259페이지입니다. 거기 기억해 보시면 무위험률이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자, A번에 거기 뒤에 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이런 말 보이세요? 이런 게 무위험률이에요. 한마디로 거기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률이라고. 여기서 확실이라는 건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불확실이 위험이니까. 무위험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무위험률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더 요구해야 안 되겠어요? 왜? 위험이 뒤따르니까.
이거는 위험이 없어. 이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야. 누구나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위험 대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기본식은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뺀다, 더한다? 더합니다. 더합니다. 그럼 이 무위험률은 제가 은행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늘어나죠. 이거는 시간의 대가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예상 인플레이율은 더해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면 더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 이 식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위험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식을 봐봐. 식을 갖고 대답을 해야지.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냥 생각 딱 쉽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식을, 그죠?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요구 수익률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시험에 낸다니까?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작년 문제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죠? 예상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도 그렇죠. 이렇게 시험 지문 낼 수 있어요. 더하기 때문에 다 커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위험 할증률이 중요해요. 위험 할증률.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자, 첫 번째,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위험한 투자이라는 것은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위험 할증률은 커지죠. 왜냐하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위험이 더 커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도 더 많이 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투자자마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때 시험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이 말은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투자자를 말해줄까?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그럼 이 말이 뭐예요? 투자자가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더 커지죠.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달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꼭 알아둡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집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까? 더 커지겠죠.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어쨌든 꼭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주로.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무위험률에서 요구 수익률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 무위험률 한번 볼까요? 무위험률. 자, 무위험률은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 무위험률 하면 은행 이자율입니다. 은행 이자율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저 은행 이자율은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 관계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마다 같을까 다를까 이 말이에요. 무위험률은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은행 이자율이라니까.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율 같겠죠. 맞아요? 나 위험 싫으니까 더 줘. 그럼 더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투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 그냥 기본의 개념을 갖고 이거는 단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무위험률은 기본이야.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라고 무위험률은.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투자자라든지 투자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기본으로 받는 거야. 은행에 저금하면 이 정도는 받는데 기본. 거기다 추가로 더 뭐 받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 더 받는 거란 말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259페이지 보세요. 최저임금 같은 그런 거, 최저임금 보면은 기본으로 딱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 259페이지 보면 기억의 무위험률 보세요. 무위험률의 그 밑에 D번 있죠? D번. 그 별표입니다. 무위험률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모든 투자자, 모든 투자 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위험 할증률 보세요. 위험에 대한 대가 밑줄 치고 B번에 둘째 줄입니다. 줄칩니다.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른 이유는 무위험률 때문입니까? 위험 할증률 때문입니까? 그렇죠.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맨 위에 보세요.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줄 쳐놓으세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 수익률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요구 수익률. 자, 그 다음 실현 수익률 볼게요.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그 이름부터가 실현 수익률. 실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실현이 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달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60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그 실현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동그란 1번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밑줄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밑줄.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딱 보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투자하려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투자론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론은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거를 기록하는 게 투자론 아닙니다. 투자론은 투자하기 전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해야 돼. 투자론은 내가 투자 다 끝나고 나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록하는 게 투자론이 아니고요. 투자하기 전에 여기 내가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공부하는 게 투자론이죠. 그럼 이 사람 실제로 아직 건물 안 샀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이걸 우리가 투자 시점이라 그러거든요. 투자 시점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에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이 현재 시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걸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고요. 자, 그럼 실현 수익률은 뭐냐면 이게 투자가 했을 때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달성된 게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기 이전이다. 투자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발생된 수익률이다. 실제로 발생된 수익률이에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투자 시점에는 실현 수익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 딱 올라왔어. 근데 곧 개강하겠지.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죠.
그럼 얘는 지금 앞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월 5일 날 개강했어요. 개학. 그럼 얘는 지금 올해 수능 점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수능 점수 수능을 봐봐야 알잖아요. 실현 수익률도 이걸 사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럼 투자 시점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실현 수익률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자, 줄 한번 쳐볼게요.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분석 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줄 쳐보고 줄 치시고요.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률 밑줄 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밑에 적을게요.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 3학년 개학을 했거든. 3학년 개학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학년들은 오늘부터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등반, 열등반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등반, 열등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런 얘기라고. 수능 아직 안 봤는데 수능 점수 기준으로 한다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야. 이 건물을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실현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수능 점수 기준으로 하는 거 똑같지. 자, 그러면 투자 여부의 판단은 뭘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투자 여부의 결정. 그럼 이 투자 시점에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은 알 수 있나요? 기대 수익률.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거니까 알 수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전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투자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알 수 있나요? 네? 내 요구 수익률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요구 수익률 당연히 알죠. 그래서 투자 여부의 결정은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수익률 하고 있죠? 수익률에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요구 수익률하고요. 요구 수익률 요 내용하고 투자 여부의 결정은 뭐하고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한다고 돼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시험에 투자 여부의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 시험에 내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 이걸 꼭 기억하라고요. 다른 거 막 구질구질한 거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 여부의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어. 그럼 어떤 게 클 때 투자할까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요구 수익률은 10%야. 나는 최소한 10%는 받아야 되겠어. 여기 투자하면. 자, 그런데 이 건물에서 수익이 한 12%가 기대가 된다고요. 12%가 예상이 돼. 그럼 이거 사야지. 맞습니까? 꼭 기억하자. 제일 중요하다, 이게요. 수익률에서.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선택.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투자론에서는 투자할 거냐 말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럴 때 투자한다고요. 투자론 실컷 공부했는데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 거 배우면 뭐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계속 그대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되면 사람들 계속 투자마다 끝나고 계속 투자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제가 항상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큰 상태가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이 둘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같아져요. 같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같아지느냐?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같아져요. 이게 같아지려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든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든지 같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 이게 딱 나오면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 그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투자 기간.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응? 아니, 위에 적어놨잖아. 위에 적어놓고 응용만 좀 하면 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니, 이거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가르쳐줘도 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면 곤란하죠, 이거는. 위에 이걸 띄워놨는데, 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렇게 딱 나오면, 투자하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크다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 떨어지겠구나. 기대 수익률이 더 작네? 투자 안 하겠네?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겠구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책 한번 볼까요? 260페이지입니다. 거기 양가로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고 별표예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옆에 적으세요. 투자 선택.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째줄, 끝머리 기자부터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균형을 이루어요. 자, 오른쪽.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죠? 양가로 2번 네모. 투자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간.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째 줄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어 이런 말 보이세요? 줄 치세요. 여러분 그럼 왼쪽에 기출 있죠? 왼쪽에 기출 3번 거기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해요. 매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응? 내가 매일매일 보는 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니까 집에 에어컨이 안 돼. 집에 에어컨이 안 된다. 그래서 AS 기사를 불렀어요. 그럼 AS 기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어컨이 어떻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아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에어컨 기사는요. 딱 어디 한 군데를 보죠. 그죠? 여기가 이상이 있겠네요. 하고 딱 보면 대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 맞죠? 전문가잖아요. 문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저 말 딱 나오잖아요. 저 말 딱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답이 나와야 된다고.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 떨어진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내야 돼. 이거 딱 우리 모든 문제는 앞 힌트를 딱 띄워줘. 에어컨이 안 돼요. 딱 이렇게. 이런 정세예요. 그럼 결과는 이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모든 지문은.
자, 3번 한번 봐봐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어디 줄 칠래요? 여러분 줄 한번 쳐.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아니 읽는 것도 좀 제대로 그 마음대로 읽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요구 수익률이 그래 적힌 기대 수익률이 왜 먼저 또 왜 나옵니까? 있는 그대로 읽는데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큰 경우 돼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세란 말이야 정세. 정세가 딱 나왔지. 그럼 결과는요 투자 안 한다잖아. 그래 또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래. 기대 수익률 오르겠네. 결과 알았지?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상승인가 볼까? 투자를 안 한다고 돼 있는가 볼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방식을.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는. 이게 몸에 빼야 돼.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자꾸 해야 돼. 연습을. 그렇게 연습을 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야 돼.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공부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내가 문제를 푸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에요. 자, 그럼 이 2번도 한번 봐봐요. 2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이게 좀 중요한 말 아닙니까? 딱 정세를 딱 줬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대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물어본다니까. 투자한다. 또는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한다.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보니까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지. 네. 투자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 처음 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뒤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O가 되는 거고 투자 안 한다는 내용이 X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지문은.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투자 가치라고 나오죠. 261페이지. 투자 가치. 자, 여기 투자 가치 보시면 이 순수익도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 순수익입니다. 모든 건 투자는 다 예상이야, 예상.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자, 그래서 책 볼게요. 자, 261페이지. 투자 가치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험이 클수록 밑줄.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밑줄. 그 밑에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밑줄. 그것도 별표 하나 해두세요.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아니, 위험이 커지는데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위험이 커지면 투자 가치 당연히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위험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작아지겠지.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투자 가치는 작아져요. 자, 그 다음 263.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 상쇄 동그라미 따가세요. 위에다 적으세요. 비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어떤 직장인에게 아프리카로 발령이 났어. 야, 너 아프리카로 좀 가. 그 아프리카 거기 보니까 하루 종일 전쟁하는 나라야.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걔가 그거 안 가려면 회사 관둬야 돼. 근데 회사를 관둘 수는 없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위험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이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에다 뭘 요구해야 돼? 그렇지. 월급 2배로 주세요. 그럼으로써 그 위험을 상쇄시켜 버리겠다 이 말이야. 내가 위험이 커지면 요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위험을 내가 상쇄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1번. 양가로 1번. 위험이 크면 밑줄.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맞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야. 지금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이런 걸 상쇄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이 비례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상쇄관계.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을 더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 위험을 내가 상쇄시켜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부터는요.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냐면 위험의 유형, 위험의 종류, 수익률의 종류, 그리고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렇게 지금 공부했거든 지금.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럼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될까?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